안녕하세요. 부사의사 김경열입니다. 오늘은 좌뇌와 우뇌의 아주 재밌고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두뇌는 생각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우리 신체의 모든 부위가 좌우 두 개로 이루어져 있듯이 두뇌도 좌뇌와 우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뇌는 반대편 신체의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는데 좌뇌는 오른쪽, 우뇌는 왼쪽 신체를 조정하죠. 그래서 오른쪽 뇌에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기면 왼쪽 신체가 마비되고 왼쪽 뇌에 이상이 생기면 오른쪽 신체가 마비됩니다. 그 외 일반적으로 좌뇌는 이성, 논리, 언어와 관련되어 있고 우뇌는 감정과 공감 능력, 음악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성별로 보자면 평균적으로 남성은 좌뇌, 여성은 우뇌가 더 발달되어 있고 정치적인 성향으로 보자면 우파는 좌뇌, 좌파는 우뇌가 우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저는 성별이나 정치 성향을 이런 식으로 일반화하는 건 맞지 않고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현대사회에 퍼져 있는 좌뇌와 우뇌에 대한 개념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개념은 오랜 기간 뇌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을 관찰해온 의사들에 의해서 형성, 발전되었는데 특히 뇌의 특정 부위에만 이상이 생기는 뇌경색, 뇌출혈, 뇌종양 환자들을 관찰하면 뇌의 각 부분이 인간 정신의 어떤 면을 담당하는지 알 수 있겠죠. 신경과나 신경외과 그리고 저 같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이 주로 보는 환자군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좌뇌와 우뇌의 아주 신기한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언어입니다. 좌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된 환자들은 말을 하지 못해요. 실어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논리적이고 순차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집니다. 언어와 논리적인 이성은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근본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과거 의사들은 언어와 논리를 담당하는 좌뇌를 도미넌트 헤미스피어, 즉 우세 방구라고 불렀습니다. 반면에 우뇌가 손상되더라도 환자들은 최소한 말을 할 수 있고 의사들과 대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우뇌는 비우세 반구 또는 침묵하는 뇌라고 불렸죠. 그래서 과거에는 좌뇌가 더 중요하고 우뇌는 좌뇌를 보조한다는 개념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뇌가 감정이나 음악, 공감 능력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지면서 현대에 와서 어느 한쪽 뇌가 다른 쪽보다 우세하다고 생각하는 의사나 과학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상이 좌뇌와 우뇌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인데 이제부터 제가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는 건 편측무시라는 현상이에요. 편측무시는 글자 그대로 환자가 편측, 그러니까 한쪽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현상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왼쪽에 편측무시가 있는 환자들에겐 왼쪽 세계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왼쪽을 보지 않고 얼굴이 언제나 오른쪽으로 약간 틀어져 있는데 억지로 얼굴을 돌려서 왼쪽에 본인의 마비된 팔을 보게 하면 환자들은 왼팔이 자기 팔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눈으로 팔을 보고 있지만 그 팔과 오른쪽 몸을 연결하는 왼쪽 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왼팔은 내 아버지의 팔이다, 친구의 팔이다, 아니면 시체의 팔이다, 로봇 팔이다 이런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확신에 차서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오른쪽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른쪽이 마비된 환자들은 마비된 오른팔을 스스로 볼 수 있고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본인의 팔이라고 인정합니다. 여기 편측무시 환자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공통적으로 왼쪽 세계가 없죠. 이 그림을 그린 환자들의 시력은 정상입니다. 이런 편측무시가 시력과 상관이 없는 게 그림을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기억에 의존해서 상상하면서 그리라고 해도 여전히 이렇게 한쪽 세계가 없는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왼쪽 세계가 있다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4차원 세계를 사는 인간이 5차원 세계를 이해할 수 없듯이 오른쪽 세계에서만 사는 편측무시 환자들은 왼쪽 세계가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환자들에게 선의 가운데를 표시하라고 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죠. 좌뇌와 우뇌는 각각 대칭되는 몸의 반쪽을 지배하는데 우뇌가 손상됐을 때는 왼쪽 세계가 없어지지만 좌뇌가 손상되더라도 오른쪽 세계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뇌는 양쪽 세계를 다 알고 있지만 좌뇌는 오른쪽 세계밖에 모른다.
운해는 좌뇌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좌뇌는 운해의 존재를 모른다. 운해는 외부 세계를 알고 소통하려고 하지만 좌뇌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 저는 이걸 실감하는 게 회진 돌 때 보면 왼쪽 마비가 있는 환자분들은 보통 저하고 눈을 맞춰주시질 않아요. 대화를 시도해도 본인이 하시고 싶은 말만 하시고 소통이 된다는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마비가 있는 환자분들은 말을 못하더라도 눈을 꼭 맞춰주시고 눈빛을 보면 뭔가 통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상하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랑은 소통이 안 되고 말을 못하는 사람과는 소통이 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소통을 하는데 꼭 언어가 필요한 건 아니죠. 인간을 제외하고 집단 생활을 하는 모든 동물들은 언어 없이 소통과 협동 생활을 잘 하니까. 인간이 감정을 억제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건 소통보다는 본심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 더 많습니다. 감정이 안 담긴 우리의 평소 언어 사용을 생각해 보시면 직장 상사에게 안녕하세요라고 해도 사실 그 사람의 안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감정이 안 담긴 좌뇌만의 언어 사용은 진정한 소통이 아니다. 그리고 운해는 맥락을 보지만 좌뇌는 단어 자체의 의미밖에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물을 마시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도 목마르다 이렇게 말하면 운해는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물을 건네줄 수 있지만 좌뇌는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물을 나에게 줘 라는 직접적인 말을 들을 때까지 물컵을 건네줄 생각을 못합니다. 연애할 때 보면 눈치가 더럽게 없는 남자들이 있죠. 저도 좀 그런 부류인데 주로 좌뇌적인 사고가 지배적인 사람들이죠. 어쨌든 좌뇌는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어 그 자체의 의미밖에 모르기 때문에 운해가 닫힌 환자들은 유머나 비유법, 반어법 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도 운해는 전체적인 조화와 표정을 보고 감정을 읽어내지만 좌뇌는 개별적인 눈, 코, 입의 모양만 보기 때문에 얼굴에서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낯선 사람의 얼굴을 구별하는 데도 얼굴 전체를 파악하는 운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면 인식 장애는 운해 이상이 있을 때만 발생하죠. 그 밖에 타인과의 소통, 감정적인 교류, 새로운 걸 배우는 과정, 창조적인 행위, 음악 이런 건 모두 운해가 담당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하는 진짜 천재들 중에선 운해를 많이 사용하는 왼손잡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좌뇌는 무생물과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단절적이고 외부와 소통하지 않고 뭔가 한 가지만 파고드는 좀 오타쿠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운해는 인싸, 좌뇌는 아싸 느낌이죠. 어쨌든 여기까지 보면 좋은 거는 운해가 몽땅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좌뇌는 그냥 운해의 노예 같아 보이죠. 운해가 창조적인 생각을 막 떠올리면 좌뇌는 거기에 맞춰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단어를 생각해내고 숫자를 계산하는 일꾼 같죠. 실제로 의사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언 맥길 크리스트라고 정신과 의사분인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주인과 심부름꾼이라고 이런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당연히 운해고 심부름꾼은 좌뇌가 되겠죠. 물론 저는 그 정도로 운해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운해가 새로운 영감을 얻고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데 중요하지만 좌뇌가 있어야지 논리적인 탐구가 가능하고 지식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저장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좌뇌와 운해는 이렇게 서로 다른 일에 특화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생존을 위해서 좌뇌와 운해가 분업을 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입니다. 예를 들어 닭 한 마리가 땅에서 모이를 쪼고 있다고 생각하면 모래와 모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시야를 좁게 집중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주변에 포식자가 없는지 알기 위해서 시야를 넓게 또 가질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이 역설적인 두 가지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서 좌우가 분업을 하게 되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지만 저는 이게 제일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직업 때문에 평소 사람들을 볼 때 운해적인 성향인가 좌뇌적인 성향인가를 판단하는 버릇이 있는데 제 자신을 예로 들어보면 저는 학창시절에 수학이나 물리를 좋아했고 연애할 땐 지금 저희 집사람이 말하는 맥락을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집사람이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았고 드론이나 카메라 같은 무생물을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낯선 사람 얼굴 구별하는 게 어렵고 새로운 것보단 익숙한 게 좋고 설거지처럼 뭔가 반복하는 단순 작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창조적인 천재가 될 수 없는 완전히 좌뇌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주제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인과 심부름꾼이라는 책 외에도 두 가지 책을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 라마찬드란 박사의
두뇌 실험실이라는 책이고, 다른 하나는 스티븐 핑커의 빈 서판이라는 책입니다. 라마찬드란 박사의 두뇌 실험실은 의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뇌와 인간 본성에 대해서 아주 이해하기 쉽고 재밌게 설명한 책이고요. 스티븐 핑커의 빈 서판은 자기 확신적이고 숫자와 논리를 강조하는 좌뇌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책인데, 재밌는 건 주인과 심부름꾼 책에서 스티븐 핑커를 잠깐 언급하면서 의심할 여지가 없이 좌뇌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 자신이 좌뇌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저는 스티븐 핑커 책들이 대부분 재밌더라고요. 빈 서판도 굉장히 굵은 책인데 이렇게 표지가 다를 정도로 여러 번 읽었고요. 주인과 심부름꾼은 반대로 우뇌적인 성향이 높은 책이라서 그런지 후반으로 갈수록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논리적으로 수습이 좀 안 되는 느낌? 어쨌든 오늘 같은 주제에 흥미가 있으시면 이런 책들이 분명 재밌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제 흥미 위주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재미가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